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국경지대의 숲속은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은 나뭇가지를 사정없이 흔들며 기괴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해우는 진을투성이가 된 바닥에 엎드린 채 호흡을 죽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위장복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무거워진 상태였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전방 50m 지점에 정차해 있는 두 대의 거대한 군용 트럭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빗줄기 사이로 흐릿하게 보이는 불빛들이 트럭 주위를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밀수 현장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군사 기밀과 무기들이 거래되는 현장이었으며, 해운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사으며 이곳에 잠복해 있었다. 트럭의 적재함에서 내려지는 나무 상자들에는 분명히 군용 마크가 찍혀 있었지만 그 위에 덧칠된 페인트는 그것을 은폐하려는 어설픈 시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해운은 야간 투시경을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관찰하며 손목에 있는 초소형 단말기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신속했다.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남자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은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고, 그의 거만한 태도와 주변을 경계하지 않는 모습에서 그가 자신의 권력을 맹신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해우는 그 남자가 정보사령부 소속의 부패한 장교인 박중령의 최측근임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이번 작전이 단순히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것을 넘어 군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위험한 임무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그녀는 천천히 무정의의 송신 버튼을 눌러 본부에 지원 요청을 보내려고 했지만, 기이하게도 통신기에서는 날카로운 잡음만이 들려올 뿐 어떠한 응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전파를 방해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기에 해운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긴장감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즉시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그 순간 숲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오며 그녀의 머리 위로 무언가가 떨어졌다. 그것은 적들이 쏜 조명탄이나 수류탄이 아니라 하얀 연기를 뿜어내며 굴러오는 특수 가스탄이었고, 순식간에 주변은 매캐하고 독한 냄새로 가득 차며 시야를 하얗게 가려버렸다. 해우는 본능적으로 방독면을 착용하려 손을 뻗었지만 이미 퍼져버린 가스는 피부와 점막을 통해 침투하며 끔찍한 고통을 유발하기 시작했다. 눈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자결감이 덮쳐왔고, 그녀는 비명을 참으며 눈을 질끈 감았지만 고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최루가스가 아니라 신경계에 손상을 입히고 시신경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화학 무기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시야는 급격히 흐려지다가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해갔고, 그녀는 자신의 시력이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였지만 훈련받은 요원으로서의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바닥을 구르며 가스구역을 벗어나려 안간 힘을 썼고, 손끝에 닿는 차가운 지늘개 감각에 의지해 방향을 잡으려 노력했다.
어둠 속에서 뚜벅거리는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녀를 포위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해우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권총을 꺼내 들고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향해 조준했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한 사격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적들은 그녀의 상태를 비웃기라도 하듯 천천히 다가오며 조롱 섞인 말을 내뱉었고 그 목소리는 그녀가 믿었던 지원 부대의 팀장의 목소리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배신감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가 노출된 것을 알면서도 반가쇠를 당겨 위협 사격을 가했고 그 틈을 타서 나무 뒤로 몸을 숨기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적들은 해운이 시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더욱 대담하게 접근해 왔는데 그들은 그녀를 즉시 사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포하여 고문하거나 정보를 캐내려는 듯 보였다. 해운은 청각을 곤두세워 적들의 발소리와 장비가 부딪히는 미세한 소리에 집중했고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놈들의 위치를 파악해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온몸의 감각을 이용해 근접전을 준비했고 첫 번째 적이 덤불을 헤치고 들어오는 순간 망설임 없이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고 명치를 가격했다. 비명과 함께 쓰러지는 적의 무기를 빼앗아든 그녀는 본능적인 감각으로 다음 적을 향해 총구를 돌렸지만 쏟아지는 빗줄기가 소리의 방향을 교란시키며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수적 열세와 육체적 고통은 해운의 저항을 점점 무력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몸은 화학가스의 독성으로 인해 마비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리의 힘이 풀리며 무릎이 꺾이는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뒷덜미를 강하게 가격했고 해운은 진흙탕 속에 얼굴을 파묻으며 쓰러졌다. 몽롱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남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녀를 사고사로 위장하거나 작전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씌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강해운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하급 요원일 뿐이며 그녀가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해운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그들의 오만함을 비웃고 싶었지만 입술은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고 세상은 완벽한 암흑 속으로 잠겨버렸다. 차가운 빗물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감각도 점차 희미해져 갔지만 해운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핏줄을 이어받았는지에 대해 단 한 번도 발설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는 그녀만의 보호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침묵이 오히려 적들에게 기회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와 함께 반드시 살아남아서 놈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녀의 의식은 끊어질 듯 말 듯 위태로웠지만 그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는 강철보다 단단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해운은 덜컹거리는 차량의 진동을 느끼며 간신히 정신을 차렸지만 눈을 떠도 보이는 것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녀의 손과 발은 케이블 타이로 거칠게 결박되어 있었고 좁은 공간에는 땀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불쾌한 공기가 가득 차 있었다. 차 안에는 그녀 외에도 2명의 감시자가 타고 있는 듯 했는데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낄낄거리며 이번 작전의 성공 보수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해우는 그들의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 속에 새겨 넣으며 자신이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지 분석하려 애썼다. 차량의 움직임과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로 보아 비포장도로를 벗어나 포장도로로 진입한 것 같았고 이는 그들이 군사시설이나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갑자기 차가 급정거하며 해운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운전석에 있던 남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상대방은 분명히 그들의 상관인 듯했고 남자는 극도로 공손한 말투로 상황을 보고하며 해운의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고 있었다. 네, 눈은 완전히 멀었습니다. 회복 불가능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원 지하 격리실로 바로 옮기겠습니다. 그 말은 해운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아직 살아서 이용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녀는 절망 대신 차가운 분노를 느끼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들은 그녀의 눈을 빼앗아 갔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 안에 잠재되어 있던 야수를 깨우는 계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차 뒷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들어 오자 해우는 거칠게 끌려 내려져 바퀴가 달린 이동식 침대에 실려졌다. 그녀는 저항하는 척하며 주변의 소리와 냄새를 탐색했는데 소독약 냄새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는 이곳이 병원임을 확신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곳은 환자를 치료하는 일반적인 병원이 아니라 군 내부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처리하는 폐쇄된 구역의 느낌이 강하게 풍겼다. 그녀를 미는 손길은 난폭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느껴지는 중력의 변화는 그녀가 갇히게 될 곳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 곳인지를 짐작게 했다.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반복되면서 그녀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고 있다는 고립감을 느꼈다. 침대가 멈추고 누군가가 그녀의 팔에 주삿 바늘을 꽂아 넣자 몽롱한 기운이 다시 전신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를 신문하거나 고문하기 전에 약물로 제압하여 반항할 의지를 꺾으려는 수작이 분명했다. 해우는 혀를 깨물어 고통으로 정신을 유지하려 했지만 강력한 진정제는 그녀의 사고를 늪처럼 끈적하게 만들며 깊은 심연으로 끌어당겼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여 결박된 끈의 매듭을 확인하려 노력했고 탈출을 위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감각을 곤두세웠다.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갇힌 독방은 차갑고 습했으며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침대에 묶인 채 홀로 남겨진 해우는 이제 시각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청각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했다. 복도 밖에서 들리는 군화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다른 수감자들의 신음소리가 그녀가 처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시간을 재며 경비병들의 순찰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며 부러진 뼈나 심각한 내상은 없는지 확인했다. 눈앞은 여전히 캄캄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 건물의 구조와 탈출 경로를 그리는 지도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혜은 대위, 정신이 좀 드나 자네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우리 부대가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알고 있나? 남자의 목소리는 비릿한 조소와 가식적인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혜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어 조종하려는 심리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는 혜은이 정보를 적에게 넘기려 했다는 날조된 혐의를 들이대며 협조하지 않으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혜은은 그가 박중령의 하수인인 김소령이라는 것을 목소리만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고 그의 뻔한 거짓말에 코웃음을 쳤다. 혜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보이지 않는 눈으로 김소령이 서 있을 법한 위치를 정확히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 탁하게 변해 있었지만 그 안에 서려 있는 기백은 김소령을 움찔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실수 내가 본 것은 실수가 아니라 반역이었습니다. 소령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단호했고 흔들림 없는 어조는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김소령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지만 혜우는 고개만 돌아갔을 뿐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육체적인 고통을 초월한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이 정도의 폭력으로는 그녀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폭행이 계속될수록 혜운의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고 김소령은 점점 더 초조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대를 마주했다는 불안감을 느꼈고 결국 욕설을 퍼부으며 방을 나가버렸다. 다시 혼자가 된 혜운은 입안에 고인 피를 삼키며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날까 봐. 그리고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평범한 여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 혜우는 침대 시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작은 금속 조각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이것이 자신의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사냥당하는 사슴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이빨을 드러내는 맹수가 되어야만 했다. 그날 밤 혜우는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사격장을 찾았던 날의 기억이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야. 혜우나, 표적은 네가 쏘는 것이 아니라 네 의지가 닿는 곳에 있는 거란다. 사성 장군인 어머니의 가르침은 언제나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별 4개가 빛나는 정복을 입고 그녀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고 그 뒤로 이모들이 든든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혜우는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녀의 혈관 속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무인 집안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 긍지는 어떤 고문으로도 꺾을 수 없는 것이었다. 어둠은 이제 그녀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친숙한 친구이자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시력을 잃음으로써 오히려 다른 감각들이 예민하게 깨어나는 것을 느꼈고
공기의 흐름이나 미세한 온도 변화만으로도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을 터득해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진화였으며 그녀는 이 능력을 이용해 자신을 가둔 자들에게 지옥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병원 복도에 불빛이 꺼지고 모두가 잠든 새벽, 해우는 결박을 풀기 위한 조용한 사투를 시작했다. 손목이 까져 피가 흘러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손의 자유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다시 끈을 느슨하게 감아 결박된 것처럼 위장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더 삼엄한 경비를 초래할 수 있었기에 그녀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들의 심장부인 박중령을 끌어내어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통신수단이 필요했고 그녀는 김소령이 두고 간 태블릿 PC나 통신 장비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의 두뇌는 슈퍼컴퓨터처럼 빠르게 회전하며 수많은 변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병원은 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했고 해우는 의료진으로 가장한 감시자가 들어와 그녀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해운의 눈에 불빛을 비추며 반응을 살폈지만 동공은 전혀 수축하지 않았고 시신경이 완전히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내렸다. 유감스럽지만 시력을 회복할 가망은 0%입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할 겁니다. 의사의 말은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녀를 폐기물 취급하는 경멸이 깔려 있었다. 해우는 짐짓 절망하여 울부짖는 연기를 하며 그들의 경계심을 허물었고 그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주머니에 꽂혀 있던 볼펜 하나를 슬쩍 훔쳐내는 데 성공했다. 이 작은 볼펜 하나가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기폭제가 될 것임을 그들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의식이 돌아오자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그 밑에 깔린 곰팡이의 비릿한 악취였다. 강해우는 눈을 떠보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이것이 꿈이 아닌 잔혹한 현실임을 다시금 깨달아야 했다.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는 딱딱하고 차가웠으며 손목과 발목을 조여오는 가죽 스트랩은 그녀가 환자가 아닌 죄수로서 이곳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주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이곳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였고 그녀는 그 소리에 집중하며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군화. 발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리며 다가왔는데 그 소리에는 거만함과 위압감이 가득 실려 있었다. 해우는 보이지 않아도 상대방이 뿜어내는 기운만으로 그가 평범한 병사가 아닌 고위 장교임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남자는 독한 시가 냄새를 풍기고 있었는데 그것은 병원이라는 장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권력에 취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 과시였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으며 해운을 내려다보았고 그 시선에는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맹수의 잔인함이 서려 있었다. 강해운 대위, 꼴이 아주 말이 아니군.
그 예쁘던 눈이 그렇게 망가져서야 어디 쓸모나 있겠나. 남자의 목소리는 굵고 낮았지만 그 안에는 비열한 조롱이 가득 차 있었고 해우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이번 사건의 배후인 박 중장임을 확신했다. 그는 군 내부의 사조직을 이끄는 우두머리이자 방산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이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매번 법망을 피해간 교활한 자였다. 박 중장은 혀를 차며 동정하는 척했지만 해우는 그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종이 뭉치가 침대 위로 거칠게 던져지는 소리가 들렸고 박 중장은 해운의 손에 강제로 펜을 쥐어주며 차가운 명령조로 말했다. 이것은 자네가 작전 중에 독단적인 행동으로 아군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자술서다. 여기에 서명만 하면 군사 재판 없이 조용히 전역할 수 있게 해주지. 그것은 명백한 회유이자 협박이었으며 해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은 깨끗하게 빠져나가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그는 해운이 시력을 잃고 고립된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졌을 것이라 믿고 이따위 종이 조각으로 그녀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해운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지만 서명 대신 펜을 침대 시트 위로 떨어뜨리며 박 중장의 얼굴이 있을 법한 허공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장님, 고작 눈먼 여자 하나를 처리하지 못해서 직접 여기까지 내려온 걸 보면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통찰력은 박 중장의 자존심을 정통으로 찔렀다. 해우는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상대방의 거친 숨소리와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그가 겉모습과는 달리 내심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격분한 박 중장이 해운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고 그녀의 몸은 침대 위에서 힘없이 흔들렸지만 표정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건방진 계집애가 어디서 말대꾸야.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떤 백을 가지고 있든 여기서는 아무 소용 없어. 쥐도 새도 모르게 시체로 나가는 수가 있어. 그는 으르렁거리며 위협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가 해운의 배경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무지함을 드러내는 꼴이었다. 박 중장은 해운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듯 밀쳐내고는 씩씩거리며 방을 나가버렸고 다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려 퍼졌다. 다시 혼자가 된 해운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환자복을 추스르고 침대에 기대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박 중장의 말대로 이곳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구조 요청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강해운이라는 군인이 단순히 훈련만 잘 받은 병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들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밤 훔쳐둔 볼펜을 다시 손에 쥐었고 그것을 분해하여 날카로운 금속심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왼쪽 팔뚝 안쪽에 이식된 작은 칩의 위치를 더듬어 찾았는데 이것은 임관 선물로 어머니가 비밀리에 심어준 비상 호출 장치였다. 이 칩은 위성을 통해 직접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도 보고되지 않는 별도의 비라인으로 연결되는 강씨 가문직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해우는 고통을 무릅쓰고 볼펜심으로 피부를 찔러 칩을 자극했고
특정한 리듬으로 압력을 가하여 비활성화되어 있던 신호를 깨우기 시작했다. 피가 흘러내려 팔을 적셨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정확한 코드를 입력하는 데 집중했다. 마침내 미세한 진동이 칩을 통해 뼈로 전달되었고 이것은 구조 신호가 성공적으로 송출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확인 신호였다. 이제 이 신호는 서울의 심장부에 있는 어머니의 집무실과 이모들의 개인 단말기로 즉시 전송될 것이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그들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곳으로 달려올 것이다. 해우는 피 묻은 팔을 시트로 감싸며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는 사냥꾼의 마음으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은 빛을 잃었지만 이제 곧 4개의 거대한 별들이 떠올라 이 어둠을 불태우고 그녀를 덮친 모든 악을 심판할 것이었다. 한편 병원 장실에서 CCTV로 해운을 감시하던 박 중장은 그녀가 얌전히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고 내일 아침이면 해운을 정신 이상으로 인한 자살로 위장하여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니터 속의 해운이 보내고 있는 침묵의 경고를 읽지 못했고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질 벼락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며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곧 닥쳐올 피해 숙청을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았다. 대한민국 국방부 지하 벙커의 작전 통제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국경지대의 위성사진과 각종 군사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이자 사성장군인 강서희 대장은 원탁의 상석에 앉아 주요 지휘관들의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고 침착했다. 회의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그녀의 제복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개인용 특수 단말기가 미세하지만 묵직한 진동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는 한 라인도 대통령의 호출도 아니었지만 강서희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유일한 신호였다. 그녀는 회의 진행을 멈추는 손짓을 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단말기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붉은색 점이 깜빡이고 있었는데 그 좌표는 국경 근처의 외딴군 병원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옆에는 생명위독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에 숨겨둔 단 하나의 보물, 외동딸 해운이 보내오는 피 맺힌 구조 요청이었다. 강서희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다가 이내 무서운 살기로 번뜩이기 시작했고 쥐고 있던 전자펜이 뚝 소리를 내며 두 동강이 나버렸다. 좌중을 압도하던 카리스마는 순식간에 분노한 어미의 야수성과 결합하여 숨막히는 공포감을 조성했고 주변의 장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강서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벙커 안에 울려 퍼졌다. 지금 즉시 1군단 예하 기갑부대와 항공작전사령부의 최정예 타격대를 비상 소집한다. 목적지는 307군 병원이다. 그녀의 명령은 단호했고 그 어떤 이의 제기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작전처장이 당황하며 절차와 명분을 물으려 했지만 강서희가 그를 쏘아보는 눈빛에는 이미 이성을 넘어선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내 딸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다.
내 앞을 막는 자는 그게 누구든 즉결 처형이다. 그녀의 선언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전쟁 선포와도 같았다. 동시에 정보사령부의 깊은 지하 밀실에서도 또 다른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강서희의 첫째 여동생이자 정보사령관인 강지수 중장이었다. 그녀는 언니에게서 전달받은 좌표를 분석하며 해운이 수행하던 비밀 작전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 배후에 박 중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해당 병원의 모든 통신망과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제어권을 장악했고 박 중장의 비자금 내역과 통화 기록을 모조리 확보하여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준비를 마쳤다. 수도방위사령부의 활주로에는 굉음과 함께 전투 헬기들이 프로펠러를 회전시키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공군 작전사령관인 둘째 이모 강민영 소장이 있었다. 그녀는 평소에 온화한 미소를 거두고 비행복을 입은 채 조종석에 직접 올라탔는데 그녀의 눈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관제탑의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이륙을 감행하며 편대원들에게 실탄 장전을 명령했다. 목표물은 적의 군사시설이 아니다. 우리 조카를 건드린 쓰레기들의 소굴이다. 건물이 무너져도 좋으니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그녀의 무전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부하들의 전투 의지를 고취했다.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특수전 사령부 소속 최전계 부대 앞에도 지프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셋째 이모이자 특전사 여단장인 강혜진 준장이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위장 크림보다 더 짙은 살기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해운을 친딸처럼 아꼈고 해운에게 격투술과 생존 기술을 직접 가르친 스승이기도 했다. 전원 탑승한다. 훈련은 끝났다. 이제부터 실전이다. 사냥감이 우리 가족을 건드렸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대원들은 환호성 대신 묵직한 침묵으로 응답하며 신속하게 트럭과 장갑차에 올라탔다. 그들은 혜진의 분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4명의 장군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동시에 병력을 움직이자 대한민국 군 전체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조차 이들의 독단적인 행동을 보고받았지만 강씨 가문의 위세와 강서희 대장의 서슬퍼런 분노 앞에 감히 제동을 걸 엄두를 내지 못했다. 도로 위에는 탱크와 장갑차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며 지면을 울렸고 하늘에는 공격 헬기들이 떼를 지어 날아가며 검은 먹구름처럼 밤하늘을 뒤덮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 작전의 규모를 넘어선 부패한 권력을 향한 쿠데타에 가까운 무력 시위였다. 헬기 안에서 강서희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내려다보며 어린 시절 해운에게 해주었던 약속을 떠올렸다. 네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생기든 엄마는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지금은 자책할 시간이 아니라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어루만졌는데 그것은 해운이 임관식 날 찍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미소를 지워버린 자들에게 지옥을 보여주겠다는 다짐과 함께 강서희는 권총의 슬라이드를 당겨 장전했다. 정보사령관 강지수는 병원 내부의 CCTV 화면을 확보하여 언니와 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침대에 묶여있는 혜운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쳤고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네 자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박 중장 그 개자식, 내 손으로 가죽을 벗겨버리겠어. 강혜진의 거친 욕설이 통신망을 타고 들려왔지만 누구도 그 말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군인으로서의 규율보다 혈육으로서의 본능에 더 충실했고 그 본능은 가장 잔혹하고 파괴적인 형태로 표출될 준비를 마쳤다. 병원은 이미 강지수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모든 외부 통신이 차단되었고 내부의 전력 시스템마저 불안정하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박 중장과 그의 부하들은 갑작스러운 통신 두절에 당황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아직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견고한 성벽 안에서 안전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 성벽을 무너뜨릴 거대한 해일이 이미 코앞까지 닥쳐와 있었다. 강서희가 탄 지휘 헬기가 병원 상공에 도착하자 거대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병원 건물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다. 헬기의 로터 소리가 건물을 집어삼킬 듯 울려 퍼지자 병원 유리창들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강서희는 마이크를 잡고 확성기를 통해 지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들릴 만큼 크고 엄숙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여기는 강서희 대장이다. 현재 시간부로 이 구역을 반란군의 점거지로 규정하고 토벌 작전을 개시한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는 자는 살려줄 것이나 저항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즉결 사살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의 심판처럼 웅장하고 두려웠으며 병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지상에서는 강혜진이 이끄는 특수부대원들이 병원의 주요 출입구를 폭파하며 진입을 시도했고 동시에 강민영의 헬기 부대가 옥상의 레페를 타고 강화하여 건물을 위아래에서 동시에 압박해 들어갔다. 폭발음과 총성이 빗소리에 섞여 혼란스러운 교향곡을 만들어냈지만 강씨 가문의 군대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강혜운을 구출하고 그녀를 해친 자들을 응징하는 것이었다. 박 중장의 사병들이 황급히 대응 사격을 했지만 정규군의 압도적인 화력과 기세 앞에서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작전 상황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강지수는 해운이 갇혀있는 지하 격리실의 전자도어락을 원격으로 해제했다. 해운아, 조금만 기다려. 이모들이 다 왔어. 그녀는 모니터를 향해 나직이 속삭였고 그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안도감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사성 장군인 엄마와 삼성, 이성, 일성 장군인 이모들 합쳐서 별이 10개인 이 무시무시한 가족의 힘은 이제 막 그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져 있던 해운에게도 건물의 진동과 헬기 소리가 전해졌고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일어설 준비를 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병원의 밤하늘은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한 섬광과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으로 뒤덮였고 견고해 보이던 철문은
종이장처럼 구겨져 나갔다. 헬기에서 쏟아지는 서치라이트는 병원 곳곳을 샅샅이 비추며 숨을 곳을 없애버렸고, 공포에 질린 경비병들은 무기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며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군사훈련이나 시위 진압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무력 행사였으며, 강씨 가문이 지닌 권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병원 로비의 유리창들이 충격파로 인해 와장창 깨져 내리며 파편이 튀었고, 그 날카로운 소리는 내부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박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내려다보며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떨어뜨렸는데,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난 유리잔은 그의 운명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상전화를 들어 국방부 내의 다른 파벌에게 지원을 요청하려 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분 나쁜 전자음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정보사령관 강지수 중장이 이미 모든 통신 회선을 차단하고 외부와의 연결을 완벽하게 봉쇄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도가내든 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주저앉았다. 그가 믿었던 권력과 인맥은 눈앞에 닥친 4개의 별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모래성일 뿐이었다. 그 시각, 지상에서는 특수전 사령관 강혜진 준장이 이끄는 타격대가 연막탄을 터뜨리며 병원 로비로 진입하고 있었다.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대원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고 은밀하게 움직이며 저항하려는 사병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무장 해제시켰다. 혜진은 선두에 서서 지휘봉 대신 소총을 들고 있었는데,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매서웠다. 그녀에게 있어 이번 작전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가족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었기에,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냉혹하고 무자비하게 적들을 몰아붙였다. 로비를 점거한 그녀는 곧장 지하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질주했다. 하늘에서는 공군 작전사령관 강민영 소장의 지휘 아래 저격수들이 옥상과 주요 거점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포위망을 구축했다. 헬기의 로터 소리가 건물을 집어삼킬 듯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민영은 무전을 통해 투항 권고 방송을 내보냈다. 지금 즉시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라. 저항하는 자는 적으로 간주하고 조준 사격하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서늘한 경고는 반란군들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경찰 특공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정예 정규군이라는 사실에 압도되어 하나둘씩 총을 버리고 투항하기 시작했다. 지하 격리실에 갇혀 있던 강혜우는 지상에서 들려오는 진동과 소음을 통해 구조대가 도착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눈을 감고 벽에 손을 대어 건물의 울림을 느꼈는데, 그 규칙적인 진동은 훈련된 군화 발소리와 중장비의 움직임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특히 멀리서 들려오는 총성 사이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자 그녀의 심장은 희망으로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이모들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왔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그 어떤 진통제보다 강력한 힘이 되어 주었고, 그녀는 고통으로 마비되었던 몸을 일으켜 세우며 다가올 상황에 대비했다. 그러나 박 중장의 수하인 김소령은 마지막 발악으로 해운을 인질로 삼기 위해 지하로 뛰어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해운을 방패막이로 삼아 탈출 협상을 벌이려는 비열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권총을 쥐고 격리실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려갔다. 하지만 그는 정보사령관 강지수 중장이 이미 병원의 보안 시스템을 장악하여 모든 자동문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김소령이 격리실 구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철제 방화벽이 굉음과 함께 내려오며 그의 퇴로를 차단해버렸고, 복도의 조명이 붉은색 비상등으로 바뀌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당황한 김소령이 해운의 병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시력을 잃고 무기력하게 누워 있을 거라 생각했던 해운이 침대 뒤에 숨어 있다가 그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훔쳐둔 금속심을 쥐고 달려들었기 때문이었다. 해운은 비록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김소령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를 통해 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그를 들이받았고 날카로운 금속 심으로 그의 팔을 찔러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비명과 함께 김소령이 바닥을 뒹굴었지만 그는 곧바로 주먹을 휘두르며 해운을 공격해왔다. 좁은 병실 안에서 치열한 육탄전이 벌어졌지만 부상을 입고 시력을 잃은 해운에게는 버거운 싸움이었다. 김소령은 해운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며 폭력을 행사했고, 해운은 입안이 터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그를 놓지 않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김소령이 떨어진 권총을 주워들고 해운을 향해 조준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병실의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나가듯 열렸다. 문 밖에는 특전사 복장을 한 강혜진 준장이 서 있었고, 그녀의 뒤로 무장한 대원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혜진의 눈에 피투성이가 된 조카의 모습이 들어오자 그녀의 이성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이 죽어 마땅한 새끼가. 혜진은 사자의 포효와 같은 고함을 지르며 순식간에 김소령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군화발이 김소령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고, 그가 숨을 쉴 틈도 주지 않고 개머리판으로 그의 어깨를 내려찍었다. 김소령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처박혔고, 혜진은 그를 제압한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그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하지만 뒤따라 들어온 대원들이 그녀를 말리며 상황을 정리했고, 혜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총을 내리고 해운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해운의 얼굴을 감싸쥐었고, 피와 멍으로 얼룩진 조카의 모습을 확인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해운아, 이모 왔다.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고, 해운은 익숙한 이모의 품 냄새와 목소리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모, 엄마는요? 엄마도 오셨어요. 해운이 갈라진 목소리로 묻자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정이를 들었다. 목표 확보, 생존 확인, 현재 상태에 위중 하나 의식 있음. 큰언니, 아니 사령관님께 바로 인계하겠습니다. 그녀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무정이 너머로 강서희 대장의 안도 섞인 한숨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모든 병력을 집결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지상에서는 강서희 대장이 호위 병력과 함께 병원 정문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녀의 등장은 마치 전쟁의 여신이 강림한 듯한 위압감을 주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그녀는 우산을 쓰지 않았고 젖은 제복과 어깨 위의 별 4개는 번개처럼 번뜩이며 주변을 압도했다. 투항한 반란군 병사들은 그녀의 눈빛을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워 고개를 숙였고 양옆으로 갈라선 특수부대원들은 그녀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격려했다. 그녀는 곧장 엘리베이터 앞으로 향했고 때마침 문이 열리며 혜진의 부축을 받은 혜운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희는 피투성이가 된 딸의 모습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다. 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혜운을 보며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사성 장군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무너지지 않고 다가가 혜운을 힘껏 끌어안았다. 잘 버텼다. 내 딸, 정말 잘 버텼어. 서희의 품에 안긴 혜운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모녀는 빗물과 피가 섞인 채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수와 민영, 혜진 역시 눈시울을 붉혔지만 곧 그들의 시선은 병원 장실에 숨어있는 박 중장을 향해 날카롭게 변했다. 박 중장은 자신의 사무실 문이 부서지며 4명의 장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그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4자매가 자신을 포위하고 있다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강 대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 그가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자. 강지수 중장이 휴대용 단말기를 들어 올려 그가 저지른 모든 비리 내역과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오자 박 중장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았다. 강서희는 천천히 박 중장 앞으로 걸어가 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내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너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내 딸의 눈을 멀게 했다. 군법이 너를 심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에게 지옥을 보여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늘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 중장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혔다. 공포에 질린 박 중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네 자매의 눈빛에는 일말의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다. 병원 밖에서는 여전히 헬기가 선회하고 있었고 무장한 군인들이 건물을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부패한 권력의 요새는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강서희는 의무팀을 호출하여 혜운을 가장 좋은 시설이 갖춰진 헬기로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혜운이 들것에 실려 나가는 동안 그녀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어머니와 이모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걱정 마라, 혜운아. 내 눈을 멀게 한 놈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똑똑히 가르쳐 줄 테니까. 어머니의 마지막 속삭임은 혜운을 안심시키면서도 앞으로 닥칠 피해 숙청을 예고하고 있었다. 헬기가 이륙하며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혜운은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제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어머니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병원 로비는 마치 거대한 태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기이하고도 무거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는 차가운 밤바람이 로비의 공기를 서늘하게 식혔지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숨막히는 긴장감은 조금도 식을 줄을 몰랐다. 제1군단 소속의 중무장한 병력들이 로비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고 그들의 총구는 바닥에 무릎 꿇려진 박중장과 김소령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한때 군 내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거만하게 굴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초라한 폐잔병의 몰골에 지나지 않았으며 공포에 질린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대한민국 군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4명의 여성이 나란히 서 있었는데 그들이 뿜어내는 위압감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무겁게 죄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중앙에 선 강서희 대장은 흐트러짐 없는 정복 차림으로 서 있었고 그녀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4개의 별은 실내 조명을 받아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산란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양옆으로는 정보사령관 강지수 중장, 공군 작전사령관 강민영 소장, 특수전사령관 강혜진 준장이 호위하듯 서 있었는데 이 믿기 힘든 광경은 현장에 있는 모든 장병들에게 전설 속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박 중장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억울하다는 듯이 입을 열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강 대장님,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감찰 절차도 없이 타 부대의 지휘관을 이렇게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군법 회의감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군법을 들먹이며 상황을 정치적인 싸움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그것은 사형대 위에서 밧줄의 재질을 따지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짓이었다. 강서희는 그를 내려다보는 시선에 일말의 감정도 담지 않은 채 그저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의 헛된 발버둥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직권남용이라? 강서희가 나직하게 내뱉은 한마디는 넓은 로비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며 박 중장의 말을 단숨에 잘라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박 중장 앞으로 다가갔고 군화 발자국 소리가 낼 때마다 박 중장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너는 지금 네가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네가 저지른 짓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너는 단순히 부하 장교 한 명을 해친 것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깊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어두웠다. 강서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로비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강혜운 대위는 나의 딸이다. 강씨, 무인 가문의 5대 독자이자 내 유일한 피부티란 말이다. 그 충격적인 발언은 마치 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파장을 일으켰고 로비아는 순식간에 경악에 찬 침묵으로 가득 찼다. 박 중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김소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롭히고 눈을 멀게 한 그 여자가 전설적인 강 대장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내 놈들이 내 딸의 눈을 멀게 하고 내 가문의 미래를 짓밟으려 했다. 강서희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감정이 격해지자 그녀 뒤에 서 있던 이모들의 눈빛에서도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정보사령관 강지수 중장이 앞으로 나서며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대형 모니터에 연결했다. 이제 내 놈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화면이 켜지자 박 중장이 무기 밀매 조직과 거래하는 장면. 김소령이 해운에게 화학가스탄을 발사하도록 지시하는 음성 녹음. 그리고 병원 격리실에서 해운을 조롱하던 CCTV 영상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박 중장은 백도 없는 계집애 하나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거만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현재 무릎 꿇고 있는 비참한 현실과 대조되어 더욱 끔찍하게 느껴졌다. 현장에 있던 일반 병사들은 자신들의 상관이 국가 안보를 팔아먹고 아군을 공격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증거는 너무나 완벽하고 치명적이어서 박 중장이 준비했던 모든 거짓말과 알리바이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그는 이제 군법 회의는커녕 당장 이 자리에서 총살당해도 할 말이 없는 대역죄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김소령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자, 장군님.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박 중장이 시켰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의 비굴한 배신은 박 중장을 더욱 공영에 빠뜨렸고 추악한 권력의 카르텔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강혜진 준장은 그 역겨운 꼴을 더 이상 못 보겠다는 듯이 군화 발로 김소령을 걷어차며 소리쳤다. 닥쳐라. 군인의 명예를 팔아먹은 놈이 이제 와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해 내 놈은 군복을 입을 자격도 없다. 강서희는 다시 박 중장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그에게 마지막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을 던졌다. 너는 내 딸의 시력을 빼앗았지만 그 대가로 너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네가 쌓아 올린 계급, 명계, 재산, 그리고 네 가문의 이름까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그녀의 선언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혹한 심판이었다. 그녀는 헌병대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거칠게 박 중장과 김소령을 일으켜 세워 수갑을 채웠다. 이들을 국군교도소 지하 독방으로 이송하라. 재판이 열릴 때까지 그 누구와의 접견도 허용하지 않는다. 햇빛 한 줄기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평생 어둠 속에 갇혀 지내는 공포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어라. 강서희의 명령은 추상 같았고 헌병들은 우렁차게 복명복창하며 죄인들을 끌고 나갔다. 박 중장은 끌려나가면서도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장났음을 실감하고 있었다. 로비에 남은 병사들은 강서희 대장과 3명의 장군들을 향해 경의를 표하며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부패한 장교를 체포한 것을 넘어 군 내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강씨 가문의 위엄을 만천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강서희는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꼿꼿한 자세를 풀지 않고 동생들을 돌아보았다. 수고했다.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혜운이를 잃을 뻔했어. 언니의 말에 강지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혜운이는 우리 모두의 딸이야. 언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한편 병원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며 밤새 내리던 비가 완전히 그치고 구름 사이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였지만 동시에 강혜운에게는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다. 헬기로 이송된 그녀는 수도의 국군수도병원 특별병동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 준비에 들어갔다. 국내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이 총동원되었지만 화학 가스에 의한 시신경 손상은 워낙 심각해서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강서희와 동생들은 뒤처리를 마무리하고 서둘러 헬기에 올라타 혜운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헬기 안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여전히 전쟁터였다. 혜운이 다시 앞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그들을 괴롭혔다. 하지만 그들은 강인한 어머니이자 이모들이었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혜운의 곁을 지킬 것이라 다짐했다. 강민영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혜운아, 제발 버텨다오. 네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나는 내 눈이라도 내어줄 수 있어. 병원의 수술실 앞 복도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수술 중임을 알리는 붉은색 등은 몇 시간째 꺼질 줄을 몰랐고 강서희는 초조한 마음으로 복도를 서성였다. 그녀는 사성 장군의 위험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딸의 안위를 걱정하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문득 그녀는 혜운이 어릴 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강한 군인이 될 거야.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별이 될 거야. 그 순수했던 맹세가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혜운은 반드시 이 시련을 이겨내야만 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집도의가 땀을 닦으며 걸어 나왔다. 네 자매는 동시에 그에게 달려가 숨죽여 결과를 기다렸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술은 기술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시신경 손상이 워낙 깊어 시력이 얼마나 회복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절망도 희망도 아닌 불확실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서희는 그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고 굳게 담은 입술로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 있어준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그리고 혜은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겠지요. 강서희는 의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유리창 너머로 마취에 취해 잠들어 있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혜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고통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듯 보였다. 이제 부패한 무리들은 제거되었고 진실은 밝혀졌지만 혜운에게 닥친 어둠은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지켜주는 4개의 거대한 별들이 있었기에 다가올 미래가 마냥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었다. 국군수도병원의 VIP 병실은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채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고 그곳에는 수술을 마친 강혜운이 붕대를 감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그녀의 침대를 비추고 있었지만 혜운은 그 빛을 느낄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침대 곁을 지키고 있는 강서희 대장은
딸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지난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단단해졌던 심장이 한없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거친 손으로 딸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이 아이가 겪었을 공포와 고통을 생각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다. 강서희는 잠시 후 울리는 호출음을 듣고 병실 밖으로 나왔는데 복되는 이미 그녀의 세 동생들이 각자의 참모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비장했고 더 이상 가족으로서의 슬픔이 아닌 군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언니, 준비는 모두 끝났어. 박 중장의 숨겨진 계좌부터 그와 결탁한 정치인들의 명단까지 전부 확보했어. 정보사령관 강지수 중장이 태블릿 PC를 내밀며 보고했고 그 화면에는 대한민국 군대를 좀먹고 있던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강서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해. 단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뿌리 뽑아.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이다. 강서희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한민국 군 내부에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숙청 작업이 시작되었다. 강지수 중장의 정보사령부 요원들은 박 중장의 비밀 금고와 은신처를 동시다발적으로 급습하여 그가 빼돌린 국방 예산과 불법 무기 거래 장부들을 압수했다. 방송국과 언론사에는 박 중장 파벌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익명으로 제보되었고 속보가 뜨자마자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박 중장이 구속된 국군교도소 독방은 세상과 단절된 차가운 콘크리트 상자 같았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환청처럼 듣고 있었다. 그는 면회 온 변호사를 통해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이미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그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믿었던 형님들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고 그에게 뇌물을 받았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연루 사실이 드러날까봐 오히려 그를 가장 먼저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었다. 박 중장은 벽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간수의 싸늘한 눈초리와 비웃음뿐이었다. 그날 밤 특전사령관 강혜진 준장은 공식적인 신문 절차가 아닌 개인적인 면담을 위해 박 중장의 독방을 찾았다. 그녀는 제복이 아닌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박 중장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철문이 열리고 혜진이 들어서자 박 중장은 구석으로 뒷걸음질 치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강 장군, 제발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소.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의 모습은 한때 장군의 권위를 내세우던 자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추악했다. 강혜진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박 중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시면처럼 깊고 어두웠다. 네가 건드린 아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군. 혜운이는 우리 집안의 5대 독자야. 네가 그 아이의 눈을 멀게 했을 때 너는 너 자신의 눈뿐만 아니라 네 가문의 미래까지 스스로 찔러버린 거야. 혜진의 나직한 목소리는 박 중장의 귓가의 사형 선고처럼 박혔고 그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히 힘이 있는 장군이 아니라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그 자체와 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한편 공군작전사령관 강민영 소장은 박 중장과 결탁하여 불법 무기를 공급해오던 해외 밀매 조직의 선박을 공해상에서 포착했다. 그녀는 해경이나 해군에게 인계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공군 전투기 편대를 직접 출격시켜 위협 비행을 감행했다. 이것은 영해 침범 및 불법 무기 밀수 행위다. 당장 엔진을 끄고 투항하지 않으면 격침하겠다. 그녀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고 전투기들이 발사한 경고사격 미사일이 선박 바로 옆 수면에 떨어지며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어냈다. 겁에 질린 밀매업자들은 백기를 올리며 항복했고 이로써 박 중장의 자금줄은 완벽하게 끊어지게 되었다. 군 검찰단은 강서희 대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박 중장 라인의 장교들을 줄줄이 소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그들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버텼지만 정보사령부에서 제공한 완벽한 증거들 앞에서는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며 서로의 죄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비리에 연루된 자들은 즉시 보직 해임되고 구속 수감되었으며 군복을 벗는 것만으로는 죗값을 치를 수 없는 중범죄자들로 분류되었다. 변경 내에서는 이번 숙청을 별들의 전쟁이 아닌 정의의 심판이라 부르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수술 후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난 해우는 병실에 켜진 TV 뉴스 소리를 통해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해 듣고 있었다. 아나운서는 흥분된 목소리로 군 내부의 거대 비리 조직이 일망타진되었으며 그 중심에 강서희 대장과 그녀의 자매들이 있음을 보도하고 있었다. 해우는 보이지 않는 눈을 붕대로 가린 채 침대에 기대앉아 어머니와 이모들이 자신을 위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의 희생이 썩어빠진 군대를 정화하는 기폭제가 되었음을 깨달으며 묘한 위로를 받았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강서희 대장이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지자 해우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가 있는 쪽을 향했다. 엄마, 다 들었어요? 박 중장과 그 일당들이 전부 잡혔다면서요. 해운의 목소리는 아직 위익했지만 그 안에는 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서희는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래,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마가 군대를 완전히 새로 만들 거야. 너는 그저 회복에만 집중하면 돼. 어머니의 품은 따뜻했고 해우는 그 안에서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강해운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로 남고 싶지 않다는 강한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비록 시력을 잃었지만 자신이 가진 군인으로서의 본능과 전략적인 두뇌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엄마,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강씨 가문의 딸이니까요. 그녀의 당찬 선언에 강서희는 잠시 놀란 듯 침묵했지만 이내 딸의 손을 꽉 잡으며 긍정의 뜻을 전했다. 그것은 시련을 딛고 일어서려는 딸에 대한 존중이자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에 대한 암묵적인 약속이었다. 일주일 후 군사법정에서는 박 중장과 김소령을 비롯한 주동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점을 들어 군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법정 안에 있던 방청객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박 중장은 다리가 풀려 헌병들의 부축을 받아 끌려나갔다. 이 장면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국민들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서희와 자매들은 법정 맨 뒷좌석에서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판결이 확정되자 미련 없이 자리를 떴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강서희는 해운의 병실 창가에 서서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썩은 가지들은 잘려나갔으며 이제 군대라는 거목은 다시 건강하게 자라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뒤를 돌아 침대에 앉아 점자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해운을 바라보았다. 딸의 눈은 붕대에 가려져 있었지만 강서희는 그 너머에서 전보다 더 밝게 빛나는 마음의 눈을 볼 수 있었다. 해운아, 이제 집에 가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병원이 아니라 우리 곁이야. 어머니의 말에 해운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비극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미소였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강씨 가문의 저택 정원에는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벚꽃이 피 흩날리는 정자 아래에 앉아있는 강해우는 눈을 감은 채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와 멀리서 들리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검은 띠가 둘러져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병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곤하고 안정되어 보였다. 지난 몇 달간의 혹독한 재활 훈련은 그녀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력을 잃은 비운의 피해자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세상을 꿰뚫어 보는 새로운 능력을 갖춘 전사로 거듭나고 있었다. 저택의 넓은 연무장에서는 기합 소리와 함께 목검이 부딪히는 타격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해우는 특전 사령관인 셋째 이모 혜진과 대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번개처럼 빨랐다. 혜진이 날카롭게 검을 휘두를 때마다 해우는 공기의 파동만으로 궤적을 읽어내고 간발의 차이로 공격을 피해냈다. 시각 정보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그녀의 청각과 촉각, 그리고 직감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혜진은 조카의 놀라운 성장에 감탄하며 공격의 속도를 높였지만 해우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호흡을 읽어 방역의 기회를 포착해냈다. 대련이 끝나고 땀을 닦으며 숨을 고르는 두 사람에게 정보사령관인 첫째 이모 지수가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군사과학연구소에서 극비리에 개발한 특수 전술 고글이 들려 있었는데 이것은 해운을 위해 특별 제작된 최첨단 장비였다. 이것은 시신경이 아닌 뇌파와 청각 신호를 시각 정보로 변환해주는 프로토타입이야. 예전처럼 색깔을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사물의 윤곽과 거리, 열 감지까지 가능하게 해줄 거야. 지수의 설명에 해우는 떨리는 손으로 고글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착용했다. 전원이 켜지는 미세한 기계음과 함께 그녀의 암흑 같던 세상에 푸른색의 디지털 라인들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고글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해운에게는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고 경이로웠다. 사물들은 선으로 이루어진 3차원 입체 지도로 보였고, 이모들의 모습은 붉은색 열화상 실루엣으로 나타나 생명력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력의 회복을 넘어 벽 뒤에 숨은 적의 심박수까지 읽어낼 수 있는 전술적인 눈을 갖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해우는 자신의 손을 들어 눈앞에서 움직여보며 잃어버렸던 빛을 기술의 힘으로 다시 찾게 된 감격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의미의 밤의 여왕이 될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그날 저녁, 강서희 대장은 집무실로 해운을 불렀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서희는 딸의 얼굴에 씌워진 고글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딸의 강인한 의지를 확인하고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네가 원망할 줄 알았다. 군인이라는 험한 길을 걷게 하고 결국 이런 상처까지 입게 만든 나를 말이다. 서희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미안함이 묻어났지만 해우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어머니. 이 상처는 제가 약해서 입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싸웠다는 훈장입니다. 해운의 성숙한 대답에 강서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일은 국방부에서 열리는 국군 영웅의 밤 행사다. 그 자리에서 너는 단순한 부상자가 아니라 부패를 척결한 공로자로 훈장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해운이 세상 밖으로 나와 공식적으로 강씨 가문의 후계자임을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제까지 숨겨진 딸로 살아야 했던 해운에게는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었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들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겠습니다. 행사 당일, 거대한 연회장은 수많은 장성들과 정계 인사들, 그리고 외교 사절들로 가득 차 화려한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최근 군 내부를 뒤흔들었던 숙청 사건과 그 중심에 있는 강 장군 일가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고, 특히 베일에 쌓여 있던 강 대장의 딸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회자가 강해운 대위의 입장을 알리자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거대한 문이 열렸고 장내의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눈부신 조명 아래 정복을 갖춰 입고 특수 고글을 착용한 해운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으며 절도 있는 동작과 당당한 태도는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양옆으로는 삼성, 이성, 일성 장군인 3명의 이모들이 호위하듯 함께 걷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사성 장군인 강서희 대장이 위엄 있는 모습으로 따르고 있었다. 별이 10개나 모인 이 압도적인 행렬은 연회장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고 사람들은 저절로 길을 비키며 경의를 표했다. 해우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과 감정들을 고글의 센서를 통해 느끼며 단상 위로 천천히 올라갔다. 대통령을 대신해 국방부 장관이 해운에게 무공 훈장을 수여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해운은 훈장을 가슴에 달고 마이크 앞에 서서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수상소감을 밝혔다. 저는 빛을 잃었지만 그 대신 진실을 보는 눈을 얻었습니다. 군인의 본분은 보이는 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불의와도 싸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짧았지만 강력한 울림을 주었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군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나 보호 대상이 아닌 스스로 빛나는 하나의 별로서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테라스에 홀로 나와 야경을 바라보고 있는 해운에게 강민영 소장이 다가와 샴페인 잔을 건넸다. 축하한다, 해운아. 오늘 네가 제일 멋지더라. 저 늙은 장군들이 너를 보며 쫄아있는 모습을 봤어야 했는데 민영의 장난스러운 말에 해운은 소리내어 웃으며 고글을 잠시 벗고 밤바람을 맞았다. 이모, 저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건 제 적성에 안 맞아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민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집안 핏줄이 어디 가겠니?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닐 거야. 강서희 대장과 다른 이모들도 테라스로 모여들었고 그들은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아래서 가족의 건배를 들었다. 우리는 언제나 너의 뒤에 있을 것이다. 네가 넘어지면 일으켜 줄 것이고 네가 앞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너의 눈이 되어줄 것이다. 강서희의 말에 네 자매와 해우는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그 어떤 시련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유대를 확인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갔고 해우는 비로소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에필러그 1년 후 국경지대의 비무장지대 인근 작전 통제실.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어두운 방 안에서 강해운 소령은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아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특수 고글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현장 요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알파팀, 전방 2시 방향 건물 3층의 열감지 신호 포착. 저격수다. 우회해서 진입하라. 그녀의 목소리는 냉철했고 그녀의 지시에 따라 요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적을 제압해 나갔다. 그녀는 이제 현장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았지만 천리안이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전설적인 지휘관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어머니와 이모들, 그리고 자신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고 사진 속의 그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해우는 작전 성공 보고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고 고글 너머로 보이는 세상의 데이터를 통해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시력 대신 얻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불의를 감시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진정한 별이 되어 있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듯이 강해운의 삶 또한 시련의 어둠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